시그니엘 호텔의 연회장은 마치 압축된 은하수처럼 눈부시게 반짝였다.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차려입은 값비싼 예복 위로 빛을 쏟아냈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상류층이라는 우주 속의 별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하얀 백합의 향기와 최고급 샴페인의 향이 뒤섞여 호화로움의 교향곡을 만들어냈다. 이곳은 퀀텀리프 투자자산운용의 전략분석가 한서연과 태영건설 기획실장 박민혁의 약혼식 파티 현장이었다. 지성과 가문의 완벽한 결합으로 평가받는 자리였다. 한서연은 약혼자 곁에 서서 쏟아지는 축하 인사에 정제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몸에 꼭 맞는 아이보리색 실크 드레스는 그녀의 가녀린 몸매를 감쌌고, 길고 검은 머리는 정교하게 틀어 올려 가느다란 목선과 섬세한 다이아몬드 귀걸이를 드러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화려하게 드러나는 종류가 아닌 내면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차분하고 우아한 기품이었다. 길고 검은 속눈썹 아래 깊고 투명한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지금은 부드러운 행복의 막에 가려져 있었다. 두 사람 축하하네. 백발이 성성한 한 그룹 회장이 박민혁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민혁군, 한 양처럼 재능 있고 아름다운 여성을 얻었으니 정말 복받은 줄 알게. 박민혁은 크게 웃으며 서연의 허리를 소유하듯 감쌌다. 그럼요, 회장님. 서연이는 제 보물입니다. 서연은 그저 옅게 미소만 지었다. 수천 번은 연습한 듯한 미소였다. 그녀는 민혁이 자신의 허리를 감싼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손바닥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오늘 저녁 내내 그는 안절부절 못하는 듯 보였고, 미소는 입가에만 머물렀다. 그녀는 중요한 행사를 앞둔 긴장감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타이르려 했지만, 분석가의 날카로운 직감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무심코 하객들을 훑다가 연회장 한쪽 구석에 멈췄다. 한 남자가 소란스러운 분위기에서 벗어나 홀로 서 있었다. 그는 어떤 무리에도 섞이지 않은 채 호박색 위스키가 담긴 잔을 들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슈트 너머로 보이는 다부진 체격, 넓은 어깨, 그리고 차가운 분위기는 그를 화려한 공작사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흑표범처럼 돋보이게 했다. 유신그룹의 유일한 후계자이자 부회장, 강태준이었다. 그의 등장은 의외였다. 유신과 태영은 여러 분야에서 경쟁 관계였고, 강씨 가문과 박씨 가문의 사이가 우호적이라고 알려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는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온 것일까 초대받지 않은 손님, 혹은 불길한 징조인가, 찰나의 순간,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강태준의 눈빛은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마치 그녀의 모든 위장을 벗겨내는 듯한 차가운 통찰력을 담고 있었다. 그 시선에는 축복이나 사교적인 의례 따위는 없었다. 오직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순수한 평가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등골을 타고 흐르는 서늘한 감각에 서둘러 시선을 돌렸다. 이제 시간이 됐어. 민혁이 귓가에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를 이끌고 설탕으로 만든 탑처럼 우뚝 솟은 7단 약혼 케이크가 있는 중앙 무대로
올라갔다. 무대의 조명이 그들을 비췄다. 수백 개의 시선이 쏟아졌고 스마트폰들이 밤하늘의 반딧불이처럼 들어 올려졌다. 민혁의 아버지인 태영건설의 박 회장이 환한 얼굴로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오늘 제 아들 박민혁과 그의 피앙새 한서연이 정식으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결합이며 두 가문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들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박 회장은 아들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민혁은 헛기침을 했다. 마이크를 쥔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그는 서연을 내려다보았지만 시선은 그녀를 비껴갔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가 긴장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연 회장은 조용해졌다. 모두가 이런 파티에서 의울에 들을 수 있는 달콤한 사랑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채였지만 마음속의 불안감은 점점 커져만 갔다. 민혁은 심호흡을 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고 앞쪽에 허공을 응시했다. 저는 오늘 발표할 것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기묘하게 차갑고 멀게 느껴졌다. 저와 한서연 씨의 관계는 이제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죽음과 같은 정적이 연 회장을 뒤덮었다. 서연의 입가에 걸려있던 미소가 그대로 굳어버렸다. 잘못 들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민혁은 잔인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희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약혼은 실수였습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려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저와 한서연 씨는 아무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얼음 송곳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를 둘러싼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작게 속삭이는 소리였지만 곧 머리가 아플 정도로 윙윙거리는 파도처럼 커졌다. 그녀는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에게 드릴처럼 파고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호기심, 동정, 그리고 통쾌함이 뒤섞인 눈빛들이었다. 뜨거운 치욕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가 양뺨을 불태웠다. 객석 앞줄에 앉아 계신 부모님의 얼굴은 충격과 수치심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니는 거의 실신할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던 남자, 민혁을 보았다. 거기에는 비겁하게 떨고 있는 한 명의 겁쟁이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감히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마지막 말을 마친 그는 서둘러 마이크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무대에서 빠르게 내려갔다. 잔인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그녀를 혼자 남겨둔 채 그의 부모님도 고개를 숙인 채 황급히 그의 뒤를 따랐다. 서연은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익사하는 기분이었다. 공기는 끈적하게 변해 그녀의 가슴을 짓눌러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었다. 주저앉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고,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었다. 하지만 안 된다. 그녀는 한서연이다.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저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다. 남아있는 모든 의지력을 끌어모아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허리를 꼿꼿이 폈다. 고개를 든 그녀의 얼굴은 얼음 조각상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연회장 전체를 훑어보았다.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절대로. 하지만 길어지는 침묵은 상황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속삭임은 점점 더 커졌다. 세상에. 믿을 수 없어. 약혼식장에서 파혼을 한 서연 씨. 정말 안 됐네. 저렇게 공개적으로 차이다니. 이제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니겠어?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거야. 저 여자가 뭘 잘못했나 박민혁 씨 표정 봤어. 꼭 억지로 하는 것 같던데. 모든 수군거림이 그녀의 자존심에 채찍질을 가했다. 그녀는 험담의 바다 한가운데에 있는 치욕의 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한가운데서 한 인형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태준은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근처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그는 여유롭게 소매를 정돈하더니 무대를 향해 성큼성큼 걸어가기 시작했다.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군중이 그의 길을 열어주었다. 모든 시선이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궁금해하며 유신의 후계자에게 쏠렸다. 그의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 압력을 동반하여 윙윙거리던 소음마저 잠재웠다. 그가 무대 위로 올라섰다. 최고급 가죽 구두가 나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소리는 정적 속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서연의 바로 앞에 멈춰 섰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팔 하나가 차에 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보다 훨씬 컸고 그의 그림자는 마치 폭풍우 속에 예기치 않은 안식처처럼 그녀를 감쌌다. 서연은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그녀가 가장 혐오하는 감정인 동정심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강렬함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하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민혁이 버려두고 간 마이크를 잡았다. 태영건설의 연극은 이제 끝난 것 같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위압감을 담고 있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명확하고 단호했다. 그는 박씨 일가가 사라진 무대 뒤편을 흘끗 보았다. 박민혁 씨는 떠났군요. 잘 됐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강태준은 고개를 돌려 경악한 채 굳어있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리고 그는 그녀의 세계와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세계를 다시 한번 뒤집어 놓을 한마디를 내뱉었다. 지금부터 한서연 씨는 제 아내입니다. 그 선언은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의 귀에 박혀 그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충격, 완전한 충격이었다. 행사에 참석한 기자들의 카메라는 이미 내려져 있었지만 이제 다시 번개처럼 터져 나왔다. 한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눈앞의 남자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순간 자신이 미쳤거나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라고 생각했다. 강태준 그의 안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재계 뉴스를 통해서만 알던 이 남자. 경쟁 그룹의 냉혹한 후계자가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폭탄을 던진 후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는 살짝 허리를 숙여 손을 내밀었다. 이 미친 상황 속에서 예상치 못한 신사적인 제스처였다. 갑시다. 그는 그녀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게 말했다. 그 목소리는 질문이 아닌 명령이었다. 슈퍼컴퓨터의 속도로 작동하던 서연의 뇌는 이제 완전히 텅 비어버렸다.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저 눈앞에 내밀어진 손을 바라볼 뿐이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을 가진 크고 강인한 손. 그것은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로 던져진 구명줄 같았다. 그리고 왜인지, 본능 때문인지 아니면 더 이상 다른 선택지가 없었기 때문인지 그녀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손에 얹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따뜻한 손바닥에 닿는 순간 강태준은 그 손을 단단히 잡고 그녀를 이끌어 무대 아래로 얼어붙은 군중 사이를 가로질러 나아갔다. 그는 마치 이곳의 주인인 것처럼 당당하고 확신에 찬 걸음으로 걸었고 불과 몇 분 전 버림받았던 그녀는 이제 이 방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의 에스코트를 받고 있었다. 그들은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등 뒤로는 억측의 지진과 서울 상류층 역사의 전설로 영원히 기록될 약혼 파티를 남겨둔 채 다음 날 아침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는 한서연의 펜트하우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어젯밤의 혼돈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미니멀리즘으로 꾸며진 공간은 비현실적일 정도로 고요했다. 그녀는 부모님 댁이 아닌 자신의 독립된 공간으로 돌아왔다. 동정이나 위로를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충격은 지나갔고 이제 그녀의 머릿속은 실패한 프로젝트를 분석하는 전략가의 냉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변수는 무엇이었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이 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그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수치심이나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어지럽게 떠다녔기 때문이다. 박민혁의 배신은 감정의 변심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연극적이고 잔인했다. 그건 마치 잘 짜인 각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그를 조종한 배후는 누구인가, 목적은 무엇인가. 그때 현관의 인터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었다. 그녀가 의아해하며 화면을 켰을 때 그곳에는 어젯밤의 폭풍의 핵이었던 남자. 강태준이 서 있었다. 예고 없는 그의 등장은 그의 성격처럼 단호하고 다소 침입적이었다. 잠시 후 그녀의 개인적인 공간은 그의 위압적인 존재감으로 가득 찼다. 그는 어젯밤과 같은 완벽한 슈트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살짝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다. 그는 거실 중앙에 서서 잠시 그녀의 공간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사적인 감정 없이 오직 분석적으로 움직였다. 차라도 한잔 하시겠어요?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아니요, 시간 없습니다. 태주는 단번에 거절했다. 그는 소파에 앉는 대신 그녀를 똑바로 마주보고 섰다. 어젯밤 일에 대해 사과나 위로를 하러 온 게 아닙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 씨는 그런 걸 할 사람이 아니죠. 그녀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태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바로 그 점입니다. 한서연 씨는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죠.
그래서 내가 여기 온 겁니다. 그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마치 사업 제안서를 발표하듯. 그의 말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유신그룹 내 제 입지는 불안정합니다. 제 삼촌인 강일환 부회장이 저를 끌어내리고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아버님인 회장께서는 이 싸움을 그저 지켜보고 계십니다. 더 강한 자가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시죠.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치열한 전쟁터 한가운데 서 있는 자의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이런 보수적인 재벌 세계에서 안정적인 결혼은 단순한 결합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건 강력한 자산이자 방패막이죠. 저는 그저 아름다운 얼굴마담이 아니라 파트너이자 방패이자 때로는 무기가 되어줄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다. 그의 눈빛이 그녀를 꿰뚫었다. 어젯밤. 나는 한서연 씨의 약점이 아니라 강점을 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하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냉정한 평정심과 자존심을.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제안은 상상 이상으로 대담하고 노골적이었다. 계약 결혼. 어젯밤 그의 충격적인 선언은 즉흥적인 행동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전략의 첫 수였던 것이다. 그래서 저에게 뭘 원하시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서류상으로. 계약으로 맺어진 완벽한 아내가 되어주면 됩니다. 기간은 1년. 내가 그룹 내에서 입지를 완전히 굳힐 때까지입니다. 제가 얻는 건 무엇입니까? 그녀의 질문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유신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지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게 할 힘과 보호막.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박민혁 씨가 왜 당신을 배신했는지 알아낼 수 있는 수단.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일 텐데요. 그의 마지막 말은 정곡을 찔렀다. 그녀의 심장이 순간 차갑게 내려앉았다. 이 남자는 그녀의 속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배신 뒤에 숨겨진 진실을 갈망하는 분석가의 집요함까지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변수들이 빠르게 계산되기 시작했다. 위험한 길이다. 늑대들의 소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것과 같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실과 복수에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이었다. 박민혁은 장기판 위에 졸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 졸을 움직인 손이었다. 태준의 경쟁 상대는 그의 삼촌 강일환. 어쩌면 강일환이 태영건설과의 잠재적 동맹을 깨뜨리기 위해 혹은 다른 이유로 이 모든 일을 꾸몄을 가능성은 없는가. 퍼즐 조각이 희미하게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좋아요.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의 결정은 빨랐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태주는 예상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말해보시죠. 첫째, 저는 수동적인 인형이 되지 않을 겁니다. 유신그룹 내에서 제게 합당한 역할과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주셔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사업 파트너이지 장식품이 아닙니다. 동의합니다. 둘째, 이 결혼은 철저히 비즈니스입니다. 부부로서의 어떠한 육체적 관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명확한 선을 지켜야 합니다.
태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지만 그는 곧바로 대답했다. 그 또한 동의합니다. 셋째, 당신은 나의 목표, 즉 박민혁과 그 배후를 밝혀내는 일에 대해 당신의 목표에 치명적인 해가 되지 않는 한 무조건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은 상호 지원 계약입니다. 합리적이군요. 동의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이 끝났을 때의 명확한 출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혼 조건은 상호에게 이익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추문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호사를 통해 공식 문서로 작성할 겁니다. 그녀의 단호하고 빈틈없는 조건 제시에 태준의 눈에 처음으로 흥미로운 빛이 떠올랐다. 그는 그녀가 협상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철저할 줄은 몰랐다. 이것은 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이었다. 한서연 씨의 모든 조건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변호사에게 연락해서 오늘 오후에 바로 계약서를 준비하라고 지시하죠. 그는 품에서 만년필과 명함 한 장을 꺼내 그 뒷면에 자신의 개인 번호를 적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제부터 우리는 동맹입니다. 서연은 그가 내민 손을 잡는 대신 그가 내려놓은 명함을 집어들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손가락 끝에 전해졌다. 동맹이 아니라 각자의 목적을 위한 전략적 제휴죠. 강태준 씨. 그녀가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맞부딪혔다. 그곳에는 어떤 로맨틱한 감정도 없었다. 수십억 달러짜리 M&A 협상을 타결짓는 두 CEO처럼 차갑고 긴장감 넘치는 전문성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그들은 이제 연인이 아닌 공범이자 파트너였다. 거대한 전쟁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다음 주 한서연은 강태준과 함께 성북동에 위치한 강씨 가문의 본택으로 들어섰다. 그곳은 단순한 호화주택이 아니었다. 높은 담장과 수백 년 된 소나무들에 둘러싸인 권력의 요새였다.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로 보강된 거대한 한옥은 전통의 무게와 현대의 냉혹함을 동시에 뿜어내며 방문객을 압도했다. 서연은 마치 어로름성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걷고 있었다. 따뜻한 환영이 아닌 자신의 무기를 최전선으로 이끄는 장수의 걸음이었다. 저녁 식사 자리는 그녀가 맞이할 첫 번째 시험대였다. 거대하고 긴 원목 테이블이 놓인 식당은 숨 막힐 듯이 격식적이고 차가웠다. 테이블 상석에는 유신그룹의 총수이자 태준의 아버지인 강동진 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겨울의 사자 같았다.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강력한 기세를 지니고 있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쇠약한 기운이 엿보였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침묵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공간을 짓눌렀다. 그는 서연을 끈질기게 관찰하며 그녀의 평정심을 시험하고 있었다. 그리고 서연의 바로 맞은편에는 이 집안의 또 다른 실세이자 주적, 강일환 부회장이 앉아 있었다. 그는 눈가에 주름을 만들며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눈동자에는 닿지 않았다. 그는 독을 품은 뱀처럼 매끄럽고 교활했다. 이렇게 갑자기 가족이 되다니? 정말 놀랐네. 강일환이 와인잔을 들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교묘한 독침이 숨겨져 있었다. 우리 태준이가 보통 내기가 아닌데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만들다니. 서연 양은 정말 특별한 사람인가 봐. 그것은 그녀를 태준을 홀린 요물, 혹은 계략가로 모는 명백한 공격이었다. 그의 아내이자 서연에게 노골적인 경멸감을 드러내는 최숙희가 그 말을 받았다. 그녀는 서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며 말했다. 그러게 말이에요. 요즘 세상에 이렇게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또 있을까 싶네요. 친정 부모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겠어요. 가문의 경사 아니겠어요? 그것은 서연을 돈과 신분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로 깎아내리는 더 저급한 공격이었다. 서연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숟가락을 들어 차분하게 잣죽을 한술 떴다. 그리고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강일환을 바라보았다. 부회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전략적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그녀는 그의 충동이라는 단어를 신속한 전략적 결정으로 되받아쳤다. 재계의 언어로 이루어진 방역에 강일환의 미소가 순간 굳어졌다. 이어 그녀는 최숙희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제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작은 어머님, 돈이나 가문에 대한 언급은 교묘하게 피하면서 행복이라는 반박할 수 없는 가치를 내세운 대답이었다. 최숙희는 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저녁 식사 내내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었다. 친척들의 교묘한 질문과 무시가 이어졌지만 서연은 모두 침착하고 간결하게, 그러나 핵심을 꿰뚫는 대답으로 응수했다. 그녀는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었다. 강일환의 말에 동조하는 친척들과 침묵으로 관망하는 이들을 분류했다. 강동진 회장과 강일환 부회장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는 태준의 계산적인 시선까지. 그녀는 적진의 지휘 체계와 권력 지도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태준은 대부분 침묵을 지켰다. 이것은 서연의 시험이었고 그는 그녀가 어떻게 이겨내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다만 질문이 선을 넘는다 싶을 때 한 번씩 그는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화의 흐름을 끊었다. 그것은 외부를 향한 명백한 경고였다. 그녀는 내 사람이다. 지옥 같던 저녁 식사가 끝나고 본택을 나서는 길. 태준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기대 이상이군.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서연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다음 날 전장은 바뀌었다. 강남 테헤란로의 중심에 우뚝 솟은 유신그룹 본사.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마천루는 현대기업 권력의 상징이었다. 건물 내부의 공기는 성북동 본택만큼이나 차갑고 긴장감이 흘렀다. 태준의 옆을 걷는 서연에게 직원들의 노골적인 시선과 속삭임이 쏟아졌다. 스캔들의 주인공이 하루아침에 부회장 사모님이 되어 나타났으니 그들의 반응은 당연했다. 태준은 그녀를 최고층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 바로 옆 사무실로 안내했다. 명목상의 공간이 아니었다. 서울의 정령이 한눈에 들어오는 임원급에게만 주어지는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었다. 그녀의 새로운 지위를 의심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무언의 선포였다.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있을 생각은 없겠지. 태준이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태블릿 PC 하나를 건넸다. 유신 바이오 관련 자료입니다. 강 부회장이 몇 년 전부터 주도해온 사업이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겉으로는 유망해 보이지만 내부 자금 흐름이 이상합니다. 손익분기점을 한참 넘겼어야 할 시점인데 계속해서 자금 지원 요청만 들어오고 있어. 한번 분석해 보시죠.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시험하는 동시에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적의 가장 약해 보이는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가리켜 주었다. 알겠습니다. 서연이 짧게 대답하며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태준이 집무실을 나간 후 서연은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섰다. 발 아래로 도시의 불빛이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다. 부와 권력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이 거대한 빌딩 속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계약으로 묶인 동맹 한 명을 제외하고는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다. 그리고 태블릿 화면을 켰다. 유신 바이오 내부 감사 자료라는 제목이 떠올랐다. 그녀의 얼굴에 스크린의 차가운 빛이 비쳤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다. 집안의 늑대들은 전차의 요리에 불과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첫 번째 공격은 예상보다 빠르고 악의적으로 찾아왔다. 며칠 뒤 한서연은 잠에서 깨자마자 자신의 얼굴이 모든 온라인 타블로이드와 증권가, 찌라시의 메인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기사들은 기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파혼과 강태준과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교묘하게 엮어 그녀를 야망의 눈이 먼 계산적인 여자로 묘사했다. 그녀의 과거 평범한 중산층이었던 집안의 재정 상태, 심지어 대학 시절의 사소한 이야기까지 왜곡하고 부풀려 그녀를 신분 상승을 위해 남자를 이용하는 사교계의 꽃뱀으로 둔갑시켰다. 충격 단독 유신그룹 신데렐라, 그녀의 두 얼굴, 파혼 24시간 만에 재혼, 재벌가 입성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나.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한 기사들은 매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막대한 자금이 투입된 여론전의 시작이었다. 유신그룹 내부는 벌집을 쑤신 듯했다. 특히 강일환 부회장과 그의 파벌은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이 혼란을 즐기고 있었다. 임시로 소집된 임원회의에서 강일환은 위선적인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부회장, 개인적인 일이라 송구스럽지만 이번 스캔들로 그룹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주주들의 우려도 크고요. 어떻게든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그녀를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그런 여자와 결혼한 태준의 판단력을 공격하며 그의 리더십을 흔들려는 교묘한 수였다. 모든 시선이 태준에게로 쏠렸다. 그날 저녁, 태준의 집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내를 향한 공격은 곧 자신에 대한 공격이었다. 법무팀을 시켜 기사를 쓴 언론사들을 전부 고소하겠어. 명예훼손으로 뿌리까지 뽑아버릴 겁니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힘을 이용한 방식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건 그들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소송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대중의 호기심만 더 자극할 뿐입니다.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는 진흙탕 싸움을 하는 모습으로 비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캔들은 몇 달이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겠죠. 태주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어쩌자는 겁니까? 이대로 당하고만 있으라고? 아니요. 서연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방역해야죠. 하지만 그들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방식대로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다. 불을 끄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큰 불을 내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스캔들 따위는 잊어버릴 만큼 더 크고 더 자극적이고 진짜인 사건을 터뜨리는 거죠. 그녀는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분석한 유신 바이오 자료가 담긴 태블릿 PC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화면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와 한 남자의 프로필이 띄워져 있었다. 김진성 상무, 강일환 부회장의 오른팔이죠. 유신바이오의 연구 개발 자재 납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납품 업체 중 한 곳이 유령 회사입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죠. 김 상무는 지난 3년간 이 회사를 통해 납품 단가를 부풀려 최소 5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을 조성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증거가 확실합니다. 부풀려진 세금 계산서, 유령 회사의 법인 등기부 등본, 그리고 자금의 최종 종착지가 김 상무의 처남 명의로 된 계좌라는 것까지요. 태주는 놀라움과 감탄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불과 며칠 만에 그 방대한 자료 속에서 이렇게 명확한 비리의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걸 터뜨리자는 건가? 네, 제 가십이 아니라 그룹 내부의 비리라는 진짜 뉴스로 대중의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재벌가의 연애사보다 경영진의 비리에 훨씬 더 분노하니까요. 훌륭하군. 태준의 입에서 드물게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그는 즉시 비서실을 통해 가장 영향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부 기자에게 연락했다. 서연이 정리한 증거 자료는 익명의 내부 고발 형식으로 기자에게 전달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바뀌었다. 단독 유신그룹, 임원 50억대 횡령 혐의 포착, 검찰 수사 착수, 유신바이오, 유령 회사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 세상의 관심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한서연이라는 개인의 스캔들은 유신그룹이라는 거대 기업의 구조적 비리 문제에 비하면 사소한 가십거리가 되어버렸다. 사람들은 신데렐라의 과거가 아니라 내 주식이 걸린 회사의 비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전날과는 분위기가 180도 달랐다. 강일환은 자신의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에 대해 해명해야 하는 수세에 몰렸다. 그는 태준과 서연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독사와 같은 경계심과 적의가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얕보았던 이 여자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고 있는 무서운 적수임을 깨달은 것이다. 그는 결국 자신의 사람을 꼬리 자르기 하듯 철저한 내부 감사를 약속하며 사태를 수습해야만 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태준의 집무실. 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던 서연에게 다가와 위스키 잔을 건넸다. 덕분에 골치 아픈 파리들을 한 번에 잡았군. 그가 말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경고 사격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잔을 받아들며 대답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태주는 그녀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고든 자세와 차분한 눈빛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잘했어. 그의 무뚝뚝한 목소리에서 나온 짧지만 진심이 담긴 칭찬이었다. 그 한마디는 그 어떤 찬사보다 무겁게 서연의 마음에 와닿았다. 그녀는 첫 번째 전투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확인했다. 그들의 계약 관계 속에서 미묘하지만 단단한 신뢰에 싹이 트고 있었다. 지난번의 방역은 성공적이었지만 한서연은 그것이 단지 증상에 대한 처방이었음을 알고 있었다. 그녀를 이 전쟁터로 끌어들인 근본적인 원인, 즉 박민혁의 배신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분석가의 집요한 본능이 그 고리를 닫아야 한다고 속삭였다. 그녀는 가장 약한 연결고리이자 가장 쉬운 정보원인 그를 직접 만나야만 했다. 태주는 우려를 표했다. 굳이 그를 만날 필요가 있나 감정적으로 소모될 뿐이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보전의 시작이죠.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뱀의 꼬리를 잘랐으니 이제 그 머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죠. 그녀는 태준의 비서실을 통해 청담동의 한적한 호텔, 라운지 프라이빗 룸에 약속을 잡았다. 철저히 통제된 환경. 그녀는 더 이상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한 것은 서연이었다. 잠시 후 약속된 시간에 박민혁이 초조한 얼굴로 들어섰다. 그는 약혼식장에서 자신만만하던 그 남자가 아니었다. 며칠 사이에 수척해진 얼굴, 불안하게 흔들리는 눈동자, 구겨진 셔츠 깃은 그가 새로운 주인 밑에서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통제불능의 상황에 내던져진 꼭두각시였다. 서연아, 그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앉으세요. 박민혁 씨, 서연은 그의 애칭을 무시하고 차갑게 직함을 불렀다. 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는 이미 끝났다는 무언의 선언이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가 나왔다. 민혁은 찻잔을 든 손을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할 말이라는 게 뭐야? 그가 먼저 물었다. 이유를 듣고 싶어요. 서연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진짜 이유요. 사랑이 식었다는 진부한 연극 대사 말고요. 민혁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그는 시선을 피하며 강일환의 사람들이 미리 짜준 각본을 읊기 시작했다. 연극이라니 사실이야.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 사람이었어. 너는 언제나 완벽했고 나는 그런 네 옆에서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 널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 서연아, 그것은 자기 연민으로 가득 찬 지독히도 비겁한 변명이었다. 서연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압박감이요. 태영건설의 기획실장이자 차기 후계자로 꼽히던 사람이 이제 와서 압박감을 말하는 건가요?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고요. 약혼식 전날 밤. 우리 신혼집에 걸어둘 그림을 고르며 미래를 계획하던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구체적인 기억을 꺼내자 민혁의 표정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말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니라 그의 거짓말에 있는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분석이었다. 그건 그때고 지금은 그가 말을 더듬었다. 그럼 뭐가 달라졌죠?
그 하룻밤 사이에 당신 혼자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그렇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잘 알아요. 그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녀의 차분한 시선이 그를 꿰뚫었다. 누구죠? 누가 당신에게 그런 짓을 시켰나요? 태영건설을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당신 개인의 더 큰 욕심을 위해서였나요? 그녀의 집요하고 냉정한 압박에 민혁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처럼 몸을 들썩였다. 그만해. 서연아, 더 이상 파고들지 마. 그가 거의 비명처럼 외쳤다. 이건 너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야. 괜히 그분들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거 없어. 바로 그 순간이었다. 서연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분들, 복수형. 그녀가 찾던 단서였다. 그의 배후에는 한 명이 아닌 거대한 세력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 최근의 사건들과 이 조각을 맞춰보면 그림은 명확해졌다. 그 분들이란 강일환과 그의 파벌일 가능성이 99% 이상이었다. 개인적인 배신이라고 생각했던 사건이 이제 거대한 기업 정치의 한 조각으로 완벽하게 맞춰졌다. 그녀의 파혼은 단지 그녀에게 모욕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태준을 공격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압박할 필요가 없었다.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제 이 남자에게는 단 1초의 시간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알았어요. 민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싸늘한 경멸감을 담고 있었다. 이제 보니 당신은 처음부터 이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었네요. 앞으로도 누군가의 꼭두각시 인형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어요. 그게 당신 수준에 딱 맞아 보이니. 그 말은 민혁의 남은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는 마지막 일격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너진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서연은 미련 없이 돌아섰다. 그녀가 프라이빗 룸을 나오자 태준이 보낸 수행원이 정중하게 그녀를 맞았다. 체에 올라타자 운전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모실까요? 사모님. 서연은 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상처와 분노는 이미 차가운 전략적 결의로 변해 있었다. 이제 목표는 명확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돌아보지 않았다. 회사로 가주세요. 전쟁은 이제 그녀의 과거가 아닌 미래를 향해 있었다. 강태준은 유신그룹의 미래를 건 거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다. 그것은 송도에 건설될 인공지능 기반의 스마트시티, 유신 에코폴리스 프로젝트였다. AI, 신재생에너지, IoT 기술이 총망라된 이 프로젝트는 강일환의 보수적인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 유신을 한 단계 도약시키려는 태준의 야심찬 승부수이자 후계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결정적인 한 방이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향한 방해는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시작되었다. 마치 잘 훈련된 군대의 조직적인 공격처럼. 먼저 프로젝트의 핵심 해외 투자자가 예측 불가능한 시장 위험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투자를 철회했다. 이 소식은 다른 잠재적 파트너들을 동요시키기에 충분했다. 뒤이어 특수 자재를 공급하기로 한 핵심 공급망들이 계약서의 교묘한 허점을 이유로 연달아 지연되거나 취소되었다. 동시에 조작된 것으로 보이는
부정적인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가 유출되며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언론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모든 공격은 태준을 무능하고 무모한 리더로 보이게끔 완벽하게 조율되어 있었다. 이사회는 동요했고 강일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프로젝트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며 태준을 구석으로 몰아붙였다. 태준의 사무실은 사실상의 전쟁 상황실이 되었다. 그의 핵심 팀원들은 지쳐 있었고 사방에서 터지는 불을 끄기에 급급했다. 그들은 개별적인 문제들의 허덕일 뿐 이 모든 공격 뒤에 숨은 거대한 패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태준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고립되어 갔다. 그때 조용히 상황을 주시하며 자신만의 분석을 계속하던 한서연이 전쟁 상황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의견이나 감정적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제게 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투자 계약서, 공급망 물류 현황, 언론 보도 자료, 이사회 회의록까지 전부요. 그 순간부터 서연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무실에 틀어박혔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복잡한 스프레드시트와 계약서 조항, 네트워크 도표들이 가득 찼다. 그녀는 커피와 독한 의지로 버티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했다. 태준은 그런 그녀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누구도 그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시했고 그녀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즉시 지원했다. 그것은 말없는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거대한 그림을 완성했다. 그녀의 돌파구는 개별적인 사건들이 아닌 모든 것을 연결하는 거대한 흐름을 읽어낸 데 있었다. 투자를 철회한 투자사, 납품을 지연시킨 공급업체,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 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들 모두가 유령 회사를 통해 연결되어 있었고 그 자금의 흐름은 결국 하나의 모호한 사모펀드로 귀결되었다. 그리고 그 사모펀드의 최대 익명 투자자가 바로 강일환의 비자금 창구 중 하나라는 결정적인 연결고리를 찾아냈다. 그녀는 배후를 찾아낸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계획에 있는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한 것이었다. 강일환의 모든 파괴 공작은 크로노스라는 스위트 회사가 핵심 부품 납품에 실패하여 연쇄적인 지연과 막대한 위약금을 발생시키는 시나리오에 맞춰져 있었다. 이 부품 하나가 프로젝트 전체를 무너뜨릴 킹핀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분석 결과를 들고 태준과 그의 핵심 팀 앞에 섰다. 그녀는 문제뿐만 아니라 대담한 해법까지 함께 제시했다. 모든 전선에서 싸울 수는 없습니다. 적의 심장을 공격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망가진 공급망을 복구하려 애쓰는 대신 아예 판을 바꿔야 합니다. 그녀의 제안은 파격적이었다. 크로노스를 대체할 업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는 독일의 한 작은 혁신 기술 기업 루미나테크를 찾아냈다. 그들은 크로노스의 부품보다 훨씬 뛰어난 차세대 부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아직 자금력이 부족해 상용화하지 못하고 있었다. 지금 당장 독일로 가세요. 그녀가 태준을 보며 말했다. 그리고 루미나테크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거나 아예 회사를 인수하세요.
이건 단순히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기를 기술적 우위로 전환시켜 프로젝트 전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강일환 부회장은 절대로 예상하지 못할 한 수죠. 그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전략이었다. 태주는 그녀의 분석을 100% 신뢰했다. 그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독일로 떠날 준비를 했다. 그는 이제 가장 날카로운 검이 되었다. 그리고 서연은 서울에 남아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이 수집한 정보를 이용해 교묘한 역정보를 흘려 이사회를 교란시키고 강일환이 다른 곳에 신경 쓰도록 만들었다. 태준이 독일에서 협상을 마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조율된 하나의 팀이었다. 전용기에 오르기 직전 인천공항에 경납고 태준과 서연 사이에 팽팽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모든 걸 맡기지.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의미였다.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것은 더 이상 계약서상의 의무가 아니었다. 전쟁터 한가운데서 서로의 반쪽을 찾아낸 파트너십, 절대적인 신뢰의 선언이었다. 강태주는 독일에서의 승리를 안고 귀국했다. 유신그룹이 혁신 기술기업 루미나테크를 전격 인수했다는 소식은 시장을 뒤흔들었다. 비관론에 휩싸여 있던 스마트시티 프로젝트는 하루아침에 가장 유망한 미래 사업으로 탈바꿈했고 유신의 주가는 급등했다. 긴급 이사회에서 강일환은 분노로 뒤틀리는 속을 감춘 채 억지 미소를 지으며 태준에게 축하를 건네야만 했다. 회의 테이블 너머로 태준과 서연은 조용한 승리의 눈빛을 교환했다. 그날 밤 도시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태준의 펜트하우스 오피스. 그들은 모든 조각을 맞추기 시작했다. 서연은 거대한 스크린에 그녀가 지금까지 분석한 모든 자료를 띄웠다. 파괴 공작에 동원되었던 유령 회사들의 관계도, 사모펀드의 자금 흐름, 유신바이오 횡령 사건과의 연결고리, 그리고 태준이 독일에서 가져온 새로운 퍼즐 조각이 그 위에 더해졌다. 루미나 테크 인수 실사 과정에서 강일환 역시 위장 회사를 통해 인수를 시도했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그의 목적은 기술 확보가 아니었다. 루미나의 혁신 기술을 사들여 그대로 묻어버림으로써 자신이 투자한 경쟁 기술 업체 크로노스를 보호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였다. 강일환의 음모는 단순히 후계자 자리를 노린 암투가 아니었다. 횡령, 주가 조작, 시장 교란 행위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부패의 네트워크였다. 서연 자신의 파호는 이 거대하고 위험한 체스게임의 판을 흔들기 위해 던져진 아주 사소한 첫 번째 돌에 불과했다.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삼촌의 야망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의 불법 행위가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이 증거들을 모두 취합해서 아버님께 보고하고 즉시 검찰에 넘겨야겠어. 그것은 전공법이었다.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너무 섣부른 행동입니다. 그녀가 말했다. 강일환 부회장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넓을 겁니다. 정계와 검찰에도 그의 사람들이 있겠죠.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영향력을 이용해 뱀처럼 빠져나가고 오히려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상처만 입혀서는 안 됩니다.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해요. 그녀는 더 공격적인 계획을 제안했다. 강일환 스스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덫에 뛰어들게 만드는 거대한 함정을 파는 것이었다. 그들의 작전명은 프로젝트 헬리오스. 계획의 핵심은 미끼였다. 그들은 스마트시티 프로젝트의 2단계 대규모 투자 계획, 즉 프로젝트 헬리오스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다. 대규모 회사차의 발행과 해외 대형 자본 유치를 포함하는 아주 그럴듯한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 미끼에는 독이 숨겨져 있었다. 서여은은 루미나 테크의 신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완벽한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냈다. 2단계 투자가 진행될 경우 이 결함으로 인해 회사가 파산에 이를 수도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였다. 누구라도 속을 만큼 정교하고 치밀한 거짓 정보였다. 이제 이 정보를 강 부회장에게 흘려야 합니다. 서연이 말했다. 그들은 이미 태준의 팀 내부에 있는 스파이를 특정해 놓은 상태였다. 강일환에게 비밀리에 보고를 올리고 있는 인물. 그들은 이 스파이가 우연히 이 허위 보고서를 발견하도록 상황을 만들 것이었다. 서연은 강일환의 예상 반응을 정확히 예측했다. 그는 이 정보를 회사를 무너뜨릴 비장의 카드라고 확신할 겁니다. 그리고 2가지 행동을 하겠죠. 첫째, 자신의 해외 비자금과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유신그룹의 주식과 회사채에 대한 대규모 공매도를 칠 겁니다. 정보가 터졌을 때 주가가 폭락할 것을 노리고요. 둘째, 이사회와 우호 지분을 총동원해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이 결함 있는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당신을 자리에서 끌어내리려 할 겁니다. 이것은 강일환의 모든 자금줄과 인맥을 수면 위로 끌어내 한 번에 파괴하려는 위험하지만 확실한 계획이었다.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며칠 후 유신그룹은 프로젝트 헬리오스를 공식 발표했고 시장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 뒤에서 서연은 스파이가 접근할 수 있는 경로에 허위 보고서를 미끼로 던졌다. 그리고 스파이는 예상대로 그 미끼를 물었다. 그날 밤 서연과 태주는 실시간 금융 데이터가 표시된 모니터를 지켜보고 있었다. 홍콩,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의 출처 불분명한 계좌들에서부터 유신그룹 주식에 대한 엄청난 양의 공매도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강일환이 덫에 걸려들었다. 호랑이가 스스로 우리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마지막 결전을 앞둔 숨 막히는 긴장감이 그들 사이를 흘렀다. 태준이 붉게 물든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서연은 그의 옆에 서서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대답했다. 우리가 이깁니다. 임시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유신그룹 본사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휩싸여 있었다. 복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목소리는 나직했다. 시장에는 확인되지 않은 흉흉한 소문들이 떠돌았고 모두가 거대한 무언가가 터지기 직전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불안의 진원지인 부회장실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평온했다. 한서연과 강태주는 마지막 체크리스트를 메토디시노하게 검토하며 다가올 전투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추고 있었다.
같은 시각, 강일환 부회장의 집무실은 승리에 대한 오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파벌에 속한 핵심 이사들과 자금책들을 불러 모아놓고 있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강일환은 최고급 시가 연기를 뿜어내며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그는 스파이가 빼돌린 루미나 테크 기술 결함 보고서 사본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이것이 우리의 무기입니다. 강태주는 이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무리한 투자 유치를 강행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는 경영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내일 주총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는 즉시 주가는 폭락할 겁니다. 그는 자신이 쳐놓은 거대한 공매도 그물을 떠올리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주가 폭락으로 공황에 빠진 주주들은 우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위기에서 유신을 구할 유일한 구원자로 나서게 되는 것이죠. 그의 측근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지만 한서연이라는 그 여자가 변수입니다. 지난번 김 상무건만 봐도 보통 내기가 아닙니다. 강의라는 그 말을 코웃음 쳤다. 그 영리한 여우 말인가 똑똑하긴 하지만 결국 태준이가 이용하는 도구일 뿐이야. 진짜 전쟁은 이런 거대한 자본과 권력의 판에서 벌어지는 거지. 잔머리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는 한서연을 그리고 강태준을 철저히 얕보고 있었다.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는 자신이 판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다시 태준의 집무실. 해가 저물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전략에 대한 논의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다. 그들은 비밀리에 접촉해둔 검찰 특수부 라인과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 그리고 법무법인과의 최종 연락 체계를 점검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다. 서연은 주주총회 발표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프레젠테이션이 아니었다. 강일환의 거짓 폭로로 시작하여 그 모든 화살을 그의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완벽하게 설계된 반격의 서사시였다. 모든 준비가 끝난 깊은 밤. 두 사람은 펜트하우스의 거실에서 말없이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거대한 압박감 속에서 오히려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고 진솔한 기류가 흘렀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부드러웠다.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당신의 전략적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야.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아니, 그 이상이야. 이렇게까지 모든 것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길 줄은 몰랐어. 그의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솔직히 말해, 이 계약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그것은 그의 진심이었다. 비즈니스로 시작된 관계가 이제는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축이 되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다. 박민혁 씨의 배신이 제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끝에서 저는 제 자신의 힘을 발견했고 새로운 목적과 새로운 파트너를 찾았죠.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더 이상 비즈니스나 복수심 때문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그들의 미래를 위해 함께 싸우고 있었다. 계약 조항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고 단단한 유대감이 그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다. 태주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얼굴 옆으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어떤 말보다 더 강렬한 감정의 교류가 흘렀다. 키스보다 더 짜릿하고 포옹보다 더 깊은 위로를 주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결전의 날이 밝았다. 서연과 태주는 전투복과도 같은 완벽한 비즈니스 슈트를 차려입고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긴장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눈빛을 한 두 명의 결연한 전사가 비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절대적인 신뢰를 담은 마지막 확인이었다. 문 밖에는 그들을 전쟁터로 실어 나를 차가 대기하고 있었다. 폭풍이 마침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유신그룹 본사의 대강당은 살 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 이사회 임원,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숨을 죽인 채 단상을 주시했다. 한서연과 강태주는 주석단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맞은편에 앉은 강일화는 포식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시간이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례적인 절차가 끝난 후 강일환이 회사의 존망이 걸린 긴급 안건을 발의하며 단상으로 나섰다. 그는 비장하고 극적인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강태준을 유신의 미래를 도박에 건 무모하고 무능한 경영자로 매도했다. 그리고 마침내 준비해온 폭탄을 터뜨렸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강태준 부회장은 여러분 모두를 속였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그가 스파이를 통해 입수한 허위 보고서의 내용이 나타났다. 조작된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매수된 전문가의 영상 증언이 이어지며 루미나 테크의 기술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강태준 부회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허울 조훈 계획으로 투자를 강행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주주들에 대한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주주들의 고성과 질문이 터져나왔다. 실시간으로 중계되던 주가 그래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강일환은 자신이 만들어낸 공황 상태를 만끽하며 승리를 확신했다. 그는 강태준에 대한 불신임안을 즉시 표결에 붙일 것을 의장에게 요구했다. 의장이 망설이며 표결을 선언하려는 순간 강태준이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잠깐만.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제 아내에게도 발언할 기회를 주시죠. 저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모든 시선이 한서연에게로 쏠렸다. 강일환은 절박하고 어리석은 수라며 코웃음 쳤다. 서연은 조용한 우아함으로 연단에 섰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 없이 마치 강의를 시작하는 교수처럼 차분했다. 강일환 부회장님께서 제시하신 자료는 매우 흥미롭군요. 그녀의 차분한 첫마디에 장내가 술렁였다. 저희가 한 달 전 부회장님을 덫으로 유인하기 위해 특별히 준비한 미끼였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물어주셨습니다. 충격적인 한마디. 강당 전체가 혼란에 휩싸였다. 서연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그녀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관에서 인증한 루미나테크의 실제 기술 데이터와 완벽한 성능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다.
그리고 어떻게 프로젝트 헬리오스라는 역정보 작전을 설계하고 실행했는지 그 모든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제 진짜 방역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논의해야 할 안건은 따로 있습니다. 스크린의 화면이 바뀌었다. 기술 데이터가 아닌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이것은 강일환 부회장님께서 프로젝트 헬리오스 발표 직후 유신그룹의 주식을 공매도한 해외 유령 계좌들의 자금 흐름입니다. 그녀는 수개월간 추적해온 자금의 흐름을 통해 그 계좌들의 실소유주가 바로 강일환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의 측근 이사들임을 명백한 증거로 입증했다. 또한 이 자금의 일부는 과거 유신바이오의 횡령 자금에서 흘러나온 것입니다. 화면은 다시 바뀌었다. 이번에 나타난 것은 음성 파일의 파형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음모의 시작이 어디였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강당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강일환과 박민혁의 비밀스러운 대화 녹음이었다. 네, 시키는 대로 해. 한서연과의 약혼, 공개적으로, 가장 모욕적인 방식으로 깨버려. 약간의 혼란을 만들고 저놈의 시선을 돌릴 미끼가 필요하단 말이다. 하지만 부회장님, 서연이는 아무것도 닥쳐 내까진 놈이 뭘 안다고 네 아버지 회사, 그리고 내 미래가 내 손에 달려 있다는 것만 기억해. 모든 것이 폭로되었다. 회사를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 그리고 그 시작점에 있었던 비열한 개인적 공격까지. 강당은 이제 완전한 충격과 침묵에 휩싸였다. 강일환의 얼굴은 승리감으로 붉게 달아올랐던 것이 이제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모든 것이 조작이고 음모라고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선임 검사가 연단으로 성큼성큼 걸어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당 전체에 냉혹하게 울려 퍼졌다. 강일환 씨 외 5인을 주가 조작,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경악한 주주들 사이를 지나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의기양양하게 앉아있던 강일환과 그의 핵심 측근들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한때 유신그룹의 거악이었던 그의 숨겨진 제국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체포의 아수라장과 기자들의 고함 속에서 강태주는 연단으로 걸어가 서연의 곁에 섰다. 그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의 기쁨보다는 굳건한 결의가 서려 있었다. 그들은 주주들과 직원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섰다. 전쟁은 끝났지만 재건의 시작이었다. 카메라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두 사람의 굳게 맞잡은 손을 클로즈업했다.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깨지지 않는 파트너십의 상징이었다. 폭풍이 지나간 유신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고 있었다. 강태주는 아버지 강 회장의 전폭적인 지지와 이사회의 압도적인 신임을 받으며 그룹의 실질적인 총수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리더십 아래 강일환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은 빠르게 청산되었고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언론은 연일 강일환의 거대한 비리 네트워크에 대한 수사 속보를 쏟아냈고, 추락했던 유신의 주가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며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었다. 박민혁은 강일환의 범죄에 대한 핵심 증인으로 서는 대가로 감형을 받았다. 하지만 그의 인생과 그의 가문인 태영건설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은 후였다. 그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초라하게 잊혀갔다. 태준의 펜트하우스에는 이전에 숨 막히는 긴장감 대신 편안하고 조용한 일상이 흘렀다. 그들은 함께 아침 식사를 하며 그들이 구해낸 회사에 대한 뉴스를 읽었다. 그들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쉬웠다. 서연은 그녀의 능력을 완벽히 인정받아 유신그룹에 신설된 최고 전략 책임자, CSO 직책을 공식적으로 제안받았다. 부회장의 아내라는 껍데기를 넘어 그녀 자신의 이름으로 얻어낸 명예로운 자리였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법적인 근거, 결혼 계약의 1년이라는 기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전쟁은 끝났고 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다. 이제 그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느 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서연은 무심코 달력을 보았다. 계약 만료일이 붉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계약서 사본을 꺼내 보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작은 거짓이었다. 그 역시 자신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확신할 수 없었다. 며칠 뒤 태준이 그녀에게 저녁 식사를 청했다.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계약을 맺은 후 처음으로 동맹으로서의 대화를 나누었던 한강이 보이는 조용한 한옥 레스토랑의 별채였다. 자리에 앉자마자 태준이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그가 품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것은 1년 전 그들이 서명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였다. 우리의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됐군.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다. 서연은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애써 평정심을 유지했다. 네, 그랬네요. 그녀는 그가 이혼 절차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태주는 계약서를 말없이 바라보다가 이내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 계약은 절박한 심정에서 시작한 전략이었어.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로 변했지. 나는 당신의 명석한 두뇌를 존경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한서연이라는 여자 그 자체를 사랑하게 됐어. 그리고 그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반으로 또다시 반으로 찢어버렸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으로 다가와 한쪽 무릎을 꿇었다. 서연은 숨을 멈췄다. 그의 손에는 계약서가 아닌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는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그가 처음으로 그 어떤 수식어도 없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결혼해줄래?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 아내가 되어줘. 그것은 1년 전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녀를 구원했던 그 첫 번째 선언과 닮아 있었지만 완전히 다른 무게와 온도를 가지고 있었다. 전략이 아닌 진심, 소유가 아닌 존중, 그리고 계산이 아닌 사랑이 담긴
그의 두 번째 선언이었다. 그 순간 강철 같던 서연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겨내고 마침내 찾아낸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소와 함께. 1년 후 유신그룹의 최고 전략 책임자 CSO와 최고 경영자 CEO는 완벽한 파트너십으로 그룹을 새로운 전성기로 이끌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들을 단순한 재벌 부부가 아닌 서로에게 가장 날카로운 검이자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는 전우 같은 파트너라고 불렀다. 어느 늦은 밤, 그들은 자신들의 집 거실 통유리창 앞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이 그들의 발 아래 은하수처럼 펼쳐져 있었다. 태준이 뒤에서 조용히 그녀를 끌어안았다. 무슨 생각해? 서연은 그의 가슴에 편안하게 기댔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그날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우리의 시작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최악의 날에. 당신이 내게 손을 내밀었죠. 그날은 최악의 날이 아니었어. 태준이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내 인생 최고의 기회를 잡은 날이었지. 그들은 더 이상 계약으로 묶인 두 사람이 아니었다. 시련의 불길 속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가족이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의 끝에서 시작되었지만 이제 희망과 신뢰, 그리고 쟁취해낸 사랑으로 영원히 계속될 것이었다.